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차가운 얼음물이 얼굴을 강타했을 때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는 단순한 차가움을 넘어선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였습니다. 고막을 울리는 이명이 머릿속을 헤집고 눈을 뜨자 시야가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안에서 철맛이 났고 혀끝으로 잇몸을 훑으니 약간의 피가 묻어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크리스털 잔이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소리. 쨍그랑 쨍그랑. 200평이 넘는 성진가 주방의 높은 천장에 그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에서 반사된 빛이 바닥의 무릉덩이에 일렁이고 그 빛 속에서 얼음 조각들이 무지갯빛으로 부서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머리 위로 쏟아지는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박미경 여사, 50대 후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탄력 있는 피부, 명품 실크 블라우스, 손목에 까르띠에 팔찌. 하지만 그 우아한 겉모습 뒤에 숨은 건 독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독한 샤넬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향은 제 젖은 얼굴과 뒤섞여 역겨운 냄새로 변했습니다. 젖어버린 앞치마가 피부에 달라붙으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촉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실수를.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 말을 내뱉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 가지 감정이 가슴속에서 격렬히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에 저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깊은 곳에 저는 방금 본 것을 확인하느라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물을 뿌리느라 흐트러진 실크 블라우스 사이로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빛이 10년 전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불길 속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유품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편에 가라앉아 있던 해묵은 분노가 덧난 상처처럼 아려왔습니다. 손끝이 잘게 떨려왔고 이를 악문 탓에 턱관절이 뻐근해졌습니다. 맞아. 여기 있었구나. 24살. 명문가의 손녀였던 제가 이름을 숨기고 이 집에 식모로 들어온 이유. 박 여사님, 당신이 내 얼굴에 부은 건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그건 내 복수심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모두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지하 식무방의 작은 침대. 침대 스프링이 낡아 몸을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장은 낮아서 손을 뻗으면 닿을 듯했고 벽은 축축한 습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그 먼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젯밤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느라 생긴 멍이 욱신거렸습니다. 무릎을 손으로 누르니 둔탁한 통증이 다리 전체로 퍼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작은 거울을 보니 24살 제 얼굴은 피곤으로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점점 짙어졌고 뺨은 여인 듯 홀쭉해져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이 집에 들어왔을 때보다 5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세면대에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수도꼭지가 낡아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로 얼굴을 적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버티자. 조금만 더. 김양, 아직도 안 일어났어. 복도에서 들려오는 고함. 한밀한 실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박 여사의 충견이자 제게는 또 다른 지옥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쇠붙이를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네, 지금 나갑니다. 후다닥 옷을 걸쳤습니다.
식모복은 빨래를 너무 많이 해서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허리띠를 매며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바닥 타일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하의 공기는 1층의 화려한 저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습하고 차갑고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1층으로 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샹들리에에서 따뜻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거실에는 값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기조차 달랐습니다. 은은한 아로마 향이 코를 간지렸습니다. 지하와 1층, 불과 몇 미터 차이였지만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거리였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00평이 넘는 주방, 최첨단 주방 기구들이 반짝거렸습니다. 업소용 냉장고, 육구 가스레인지, 대형 오븐, 식기세척기,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건 설거지통과 걸레질이었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오늘 아침 메뉴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광어, 전복, 한우 등심, 송이버섯, 유기농 채소들. 한 끼 식사에 수백만 원어치 재료가 사용되는 집이었습니다. 아이고, 늦잠쟁이가 왔네. 한 실장이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인조 네일로 치장되어 있었고 그 손톱이 제 어깨를 칠 때마다 따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오늘 VIP 손님 오시는 거 알지? 박 여사님 기분 좀 안 좋으시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한 실장의 입에서 진한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도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거지통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파티에서 쓰인 접시가 200개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와인잔, 도자기 접시, 은식기. 하나하나가 제 한 달 월급보다 비쌌습니다.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뜨거운 물에 세제를 풀었습니다.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을 담그니 물이 너무 뜨거워 피부가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접시를 하나씩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할머니를 위한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과거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2014년. 그때 저는 14살이었습니다. 청운각 한옥 대저택에서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기와지붕의 고택은 북촌 한옥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면 넓은 마당이 펼쳐졌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수령 200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그 나무 아래에서 할머니와 함께 낙엽을 쓸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할머니의 나직한 노랫소리, 마당에 깔린 돌 틈새로 자라는 이끼의 푸른빛. 그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청운각은 300년 역사를 가진 궁중 요리 집안이었습니다. 고조할머니부터 전해 내려온 비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옥수는 당대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옆에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칼질하는 법, 불 조절하는 법, 재료 고르는 법. 할머니는 한 가지 한 가지 정성껏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수야, 요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부름을, 외로운 사람에게는 위로를,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를. 그게 우리 청운각이 300년 동안 지켜온 정신이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은 2014년 12월 24일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 잠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20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8시쯤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조용한 눈.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을 때 2층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 그 연기 속에서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 타는 냄새, 천 타는 냄새, 그리고 무언가 더 끔찍한 냄새. 할머니, 할머니. 아버지가 미친 듯이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도 따라가려 했지만 연기가 너무 짙어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마당에서 불타는 청운각을 바라봤습니다. 300년 역사가 불길 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방관들이 할머니를 꺼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날 밤 하늘에서 내린 눈은 하얗지 않았습니다. 제가 섞여 회색빛이었습니다. 설거지통에 물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접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다음 날, 경찰이 왔습니다. 방화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난 것입니다. 50억 원 빚더미. 은행은 청운각 대저택을 압류했습니다. 법원 직원들이 와서 집안의 모든 것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할머니의 유품들, 가구들, 심지어 마당의 느티나무까지. 저희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6평 남짓한 고시원. 화장실도 공용이었고 창문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은수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다 잘못했어. 아버지는 그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청소.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50억 원 빚은 너무 컸습니다. 2017년 3월 15일, 아버지가 한강에서 투신하셨습니다. 경찰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은수 씨이십니까? 아버지 이철수 씨가 한강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은수 씨? 이은수 씨? 들리십니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가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천을 걷었을 때 아버지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고통에서 해방된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옷주머니에서 편지가 나왔습니다. 젖어서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은수야,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빠는 너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야. 박미경, 그 여자를 조심해라. 내 할머니의 것을 찾아라. 박미경,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했습니다. 할머니 산소 옆에 모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경이 누군지 조사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박미경, 50대 후반,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요리 명장, 성진그룹 왕 회장의 며느리, TV 프로그램 한국의 맛에 출연해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전통의 맛을 지킵니다라고 말하는 여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은 도끼를. 저는 요리 학원에 다녔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할머니께 배운 것을 되살리고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2024년 9월 인터넷에서 한 공고를 봤습니다. 성진가 주방 보조구함. 20대 여성,
요리 경험자 우대, 숙식 제공, 월 250만 원. 성진가, 박미경이 사는 집,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 저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윤수에서 김수연으로 주민등록증도 위조했습니다. 불법이었지만 복수를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이력서. 김수연, 24세, 고졸, 요리 경력 3년. 그리고 면접 날짜를 잡았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청담동 성진가 저택 앞에 섰습니다. 5층짜리 단독저택, 정원만 축구장 2개 크기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압도당했습니다. 분수가 있는 정원, 잘 다듬어진 잔디, 수입산 나무들. 이곳은 청운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함이 어디서 왔는지.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실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김수연 씨죠?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저를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박미경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처럼 보였습니다. 피부는 탄력이 있었고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팔찌가 빛났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그녀의 목에 고정됐습니다. 비치 목걸이, 할머니의 목걸이.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박 여사가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김수연입니다. 나이는? 24살입니다. 요리해봤어? 네, 집에서 할머니한테 배웠습니다. 할머니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박 여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니, 뭐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냥 평범한 주부셨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제 얼굴을 훑고 몸을 훑고 손을 훑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래, 뭐 괜찮아 보이네. 한 실장, 이해써봐. 네, 사모님. 그렇게 저는 들어왔습니다. 지옥의 문을 스스로 연 것입니다. 첫날 밤, 지하 식모방에 홀로 누워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베개를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제가 왔어요. 제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침대 밑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유일한 유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놀이개, 은색 매듭에 작은 옥장식이 달린 낡은 놀이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은수야, 이게 할머니가 내 손에 쥐어준 마지막 유산이야. 꼭 간직해라. 놀이개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 할머니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반드시 찾아올게요. 할머니의 것을, 그리고 진실을. 그날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잠들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쓰레기 버리기. 온갖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무릎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허리는 굽어졌고 어깨는 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박미경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일 밤 침대 밑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기록했습니다. 박미경 행동일지. 매일 오전 9시 2층 안방에서 30분간 전화통화. 매주 수요일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외출. 한 실장에게만 2층 안방 출입 허락. 비치 목걸이를 항상 착용 할머니 유품 확실. 목요일마다 귀한 손님 접대 정치인 또는 호재벌로 추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2층 안방 깊숙한 곳에 금고가 있다. 이 정보는 한 실장과 박 여사의 대화를 엿듣고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주방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 여사가 한 실장과 함께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일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한 실장, 금고 비밀번호 바꿨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하지만 티나지 않게 다시 움직였습니다. 네, 사모님. 언제로 바꾸셨어요? 1224로 바꿨어. 크리스마스 이브. 기억하기 쉽잖아.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칼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12월 24일.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왜 박 여사는 그날을 비밀번호로 쓴 걸까요? 혹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12월이 왔습니다. 12월 23일. 성진가의 연말 파티가 열렸습니다.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외부 이벤트 업체가 들어와 1층 대연회장을 꾸몄습니다.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고 샹들리에에는 수백 개의 크리스털이 추가됐습니다. 붉은 융단이 깔렸고 곳곳에 꽃꽂이가 놓였습니다.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VIP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한우 등심 50kg, 랍스터 100마리, 전복 200개, 캐비어, 푸아그라, 송로버섯, 식재료만 수천만 원어치였습니다. 박 여사는 직접 주방을 지휘했습니다. 한 실장, 소스 농도 확인했어? 네, 사모님. 완벽합니다. 저기 새해, 김양. 너는 접시 닦기나 해. 중요한 건 절대 만지지 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야. 오늘이 기회야. 저녁 7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에서 발레 서비스가 차를 받았습니다. 롤스로이스, 벤틀리, 페라리. 수억 원짜리 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손님들은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에메랄드 귀걸이, 루비 반지. 그들의 몸에서 빛이 났습니다. 1층 대연회장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현황, 사중주의, 연주. 그것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화려하고 우아하고 부유한 세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함 뒤에 숨은 어둠을. 박 여사는 금빛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비치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비치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주방과 연회장을 오가며 그 목걸이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의 목걸이.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실장이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야, 김양. 너 왜 자꾸 사모님 쳐다봐?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눈빛 좀 봐. 이상한데? 한 실장이 제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어깨뼈를 세게 눌렀습니다. 아팠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사모님이 너 감시하라고 하셨어. 오늘 파티 끝날 때까지 내 눈에서 벗어나지 마. 최악이었습니다. 한 실장이 감시를 한다면 2층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주방에서 샴페인 잔을 나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한 실장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녁 9시 30분쯤. 화광? 연회장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샴페인 타워를 건드려 와인 글라스 100개가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샴페인이 바닥에 쏟아지고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한 실장, 빨리 와서 치워. 박 여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실장이 황급히 연회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주방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뒷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뒷계단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랐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발바닥을 얼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층 복도, 붉은 융단이 깔린 긴 복도, 복도 벽에는 고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피카소, 모네, 르누아르. 복도 끝에 커다란 흰색 문이 보였습니다. 박 여사의 안방. 문 앞에 섰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끝이야. 하지만 가야 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금속의 감촉.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짙은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샤넬. 박 여사가 항상 뿌리는 그 향수. 방은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는 상아색 비단 시트로 덮여 있었고 베개는 레이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무심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드레스룸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수백 벌의 옷이 보였습니다. 명품 드레스들, 모피 코트들, 구두들. 화장대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고급 화장품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벽에는 커다란 유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초상화. 30대 초반의 그녀는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탐욕스러운. 금고는 어디 있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화장대 뒤? 아니면 옷장 안? 그때 유화 뒤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액자 테두리가 약간 벽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문처럼. 설마. 액자에 손을 댔습니다. 밀었습니다. 스르륵. 액자가 옆으로 밀리며 그 뒤에 검은색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금고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가로 50cm, 세로 70cm쯤 되어 보였습니다. 전자식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고 비밀번호 입력창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입력창. 4자리 숫자 1224. 손가락을 입력창에 가져갔습니다. 첫 번째 숫자부터 124. 그리고 띠리리링.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비치 목걸이였습니다. 이게 2개? 박 여사가 지금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와 똑같은 게 금고 안에 또 있었던 겁니다. 손을 뻗어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비치가 손바닥에 닿는 감촉. 할머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걸이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은색 줄에 비치 조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비치는 은은한 녹색빛을 띠고 있었고 표면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목걸이 뒷면을 보니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청운각 이옥순. 할머니의 이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목걸이 밑에는 낡은 가죽 공책이 있었습니다. 표지에 금박으로 쓰인 글씨. 청운각 비법서 이옥순.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는 오래되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코끝을 대니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할머니의 단정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1985년 3월 1일. 오늘부터 우리 청운각 300년 비법을 이 책에 담는다. 은수야,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게다. 이 비법은 우리 가문의 자랑이자 저주였단다. 조심해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요리 비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궁중 요리, 사찰 음식, 민속 요리. 각 페이지마다 세밀한 설명과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20일. 박미경이 이 비법서를 탐내고 있다. 오늘 그녀가 찾아와 협박했다. 비법서를 넘기지 않으면 은수를 해치겠다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손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박미경. 그 여자가 할머니를 협박했던 겁니다. 그리고 4일 후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 돌아보니 한 실장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김양, 넌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최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사모님, 큰일 났어요. 한 실장이 계단 아래로 소리쳤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뭐? 김양이 내 방에.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박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의 우아함을 모두 벗어던진 채 날카롭게 공기를 찢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금빛 드레스 자락이 휘날리며 그녀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박 여사의 시선이 열린 금고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동공이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심장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너 감히 내 금고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10년 동안 철저히 숨겨온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사람의 표정.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이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여사의 손바닥이 매섭게 공기를 가르더니 제 뺨에 와 닿았습니다. 불이 번진 듯 뜨거운 통증과 함께 고막을 울리는 이명이 한동안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입안에서 철맛이 났고 혀끝으로 잇몸을 훑으니 약간의 피가 묻어나왔습니다. 뺨의 열기가 귓불까지 번져 얼굴 반쪽이 화끈거렸습니다. 한 실장, 당장 경찰 불러. 박 여사가 뒤에 선 한 실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던 평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네, 사모님. 한 실장이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는 손도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녀 역시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감을 잡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비법서와 채권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촉감이 손바닥에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기다리세요. 제 목소리는 예상외로 침착했습니다. 뺨의 통증도 박 여사의 위압감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평정심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찰을 부르시기 전에 이것부터 보세요. 저는 손에 든 채권 서류를 박 여사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서류 표면은 세월의 때가 묻어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검은 잉크로 인쇄된 글자들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박 여사가 서류를 향해 시선을 내리는 순간 그녀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이게 뭔데? 제 명의로 된 100억 원 채권입니다. 그리고 여기 박미경 여사님과 제 아버지 이철수의 계약서도 있습니다. 제 손가락이 서류 하단의 서명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철수라는 세 글자 옆에 찍힌 붉은 인주 자국. 아버지의 도장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기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철수. 그 이름. 박 여사의 입술이 그 이름을 되뇌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과거의 어느 시점을 향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그녀를 사로잡는 듯 했습니다. 네. 청운각 이철수.
제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떨어지자 방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실장이 뒤에서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고 박 여사는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럼 너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윤수입니다. 10년 전 화재로 돌아가신 이옥순 할머니의 손녀입니다. 제 이름을 밝히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동안 숨죽이며 살았던 가짜 이름을 벗어던지고 마침내 진짜 제 모습으로 이 여자 앞에 선 것입니다. 뒤에서 한 실장이 벽에 기댄 채 입을 막았습니다. 이윤수? 그 청운가게? 그녀의 얼굴에도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함께 일했던 김양이 사실은 자신들이 무너뜨린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였다는 사실. 그 무게가 한 실장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네. 저는 3개월 전 이름을 바꿔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유품을 찾기 위해서요. 박 여사는 잠시 말을 잃은 채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묘하게도 일말의 존경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은 저음에서 시작해 점점 고음으로 치달았습니다. 미친 듯한 웃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뱉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하하, 하하하. 박 여사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샹들리에가 그 진동에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실장은 그 모습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단하네, 대단해. 청운가게 꼬마가 이렇게 컸구나. 박 여사가 웃음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단순히 너무 세게 웃어서 난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 할미 똑 닮았어. 그 고집센 눈빛까지. 박 여사가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금빛 드레스가 무너지듯 흩어졌고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은수야, 내가 궁금해하는 거 내가 다 말해줄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저항의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해방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금고 앞 바닥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허벅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한 실장도 벽에 기댄 채 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1980년. 나는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요리사 지망생이었어. 박 여사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 시절을 응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전라도 어느 작은 마을.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밥상 차리는 것 말곤 아는 게 없었어. 나는 그런 삶이 싫었어. 서울로 나가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에 어린 시절의 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21살에 서울로 올라왔지. 들고 온 거라곤 보따리 하나. 그해 가을 서울의 큰 요리 대회에 나갔어. 거기서 내 할머니를 처음 봤어. 박 여사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에 멈춰 선 듯 했습니다. 이옥순, 그 여자는 정말 대단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이 존경인지 질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보다 10살이나 많았지만 요리 실력은 신의 경지였지. 그날 그 여자가 만든 음식을 본 순간 나는 알았어. 아, 내가 평생에도 이 사람을 넘을 수 없겠구나. 박 여사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모두 감탄했어. 이것이 진정한 궁중 요리다. 라고. 나는 2등을 했어. 내 할미 다음으로.
그녀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시상대 아래에서 내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결심했지. 언젠가 저 여자를 넘어서겠다고. 그 뒤로 나는 내 할미를 쫓아다녔어. 박 여사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청운각 앞에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렸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자로 받아달라고 빌었어. 그녀의 목소리에 당시의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 나는 제자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청운각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 3개월을 그렇게 보냈지.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젊은 박미경이 한옥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 할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그 모습을 보셨을까요? 3개월째 되던 어느 겨울날이었어. 눈이 엄청나게 내렸지. 나는 그날도 대문 앞에 있었어. 동상에 걸려 손가락 감각이 없었어. 박 여사의 손이 창문에 닿았습니다. 유리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때 내 할미가 대문을 열었어. 들어오너라. 이 고집센 거사. 그렇게 나는 청운각의 제자가 됐지. 박 여사가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배웠어.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받고 밤 12시까지 요리 연습을 했어. 손에 칼질 상처가 끊이지 않았고 화상도 수도 없이 입었어. 그녀의 손을 보니 실제로 오래된 화상 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할미는 나한테 진짜 비법은 안 알려줬어.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했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안 알려주더라고. 박 여사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생각했어. 언제 나한테 진짜 비밀을 알려주실 건가? 15년을 기다렸어, 은수야. 15년을. 그러던 2010년 어느 날이었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고백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할미가 잠시 외출하신 틈에 나는 서재로 들어갔어. 거기 비법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듯 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 그리고 비법서를 꺼냈지. 낡은 가죽 표지, 할머니의 필체. 나는 그걸 사진으로 다 찍었어.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어쨌든 다 찍었어. 저는 손에 든 비법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책이 그렇게 많은 욕망과 범죄를 낳은 시작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으론 부족했어. 요리는 책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손의 감각, 불의 온도, 재료의 숨결. 그런 건 직접 봐야 알 수 있어. 박 여사가 다시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비법서 원본이 필요했지. 하지만 내 할미는 절대 안 줄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 아버지를 찾아갔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철수, 그 사람은 도박 빚이 있었어. 50억? 박 여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조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 강남의 카지노에 자주 드나들더라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안하신 거군요. 그래. 아주 간단한 거래였어. 비법서만 주면 빚 다 갚아주고 딸 앞으로 100억 채권 준다. 내 애비는 단 하루도 고민하지 않았어. 박 여사의 말에 제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끝이 잘게 떨려왔고 턱관절이 뻐근해졌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꽉 막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내 애비가 비법서를 들고 나를 찾아왔어. 청운각 뒷문에서 할머니 몰래. 박 여사의 눈에 경멸이 어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했어. 이게 청운각의 후계자구나. 참 한심했어.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이제 이 방 안의 공기는 거의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내 할미가 비법서가 없어진 걸 알아차렸어.
당연하지. 매일 보던 건데. 그녀가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미가 나를 불렀어. 미경아, 비법서 봤니? 라고. 나는 거짓말했어. 아니요, 못 봤어요. 하지만 할미는 알고 있었어. 내가 가져간 걸. 그래서 할머니를 죽이신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 박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 사모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비법서 돌려드리고 청운각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할미는 그녀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할미는 나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 너는 내 신뢰를 배신했다. 법의 심판을 받아라. 그렇게 말했지. 박 여사가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무서웠어. 감옥에 갈까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까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24일 밤, 나는 청운각에 불을 질렀어. 그 순간 한 실장이 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박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를 시켰어. 내 아들을. 당시 16살이었던 내 아들한테 장난으로 불 좀 지펴봐라고 했어. 한 실장이 벽을 따라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그럼 사모님이 정말로 방화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모셨던 사모님이 실은 살인자였다는 사실. 그 충격이 한 실장의 전신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미안해, 한 실장. 넌 몰라도 됐는데. 박 여사가 한 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아버렸네. 너도 이제 공범이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사모님만 믿고 살았어요. 사모님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한 실장이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실장도 피해자구나. 박 여사에게 평생을 바친 또 다른 희생양.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복도에 희미한 조명을 등지고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복도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래층이 시끄러워서 올라왔는데. 박준혁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열린 금고, 제 손에 든 서류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한 실장을 차례로 후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준혁아. 박 여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모성애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넌 나가봐. 이건 어른들 일이야. 어머니, 저도 이제 어른입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박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10년간 쌓인 피로가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가. 청운각 이윤수야. 그 말이 떨어지자 박준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청운각? 10년 전.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자주 놀러 갔던 그 한옥집. 기억나지? 박준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수 씨? 그의 입술이 제 이름을 조심스럽게 발음했습니다. 준혁아, 넌 알아야 할 게 있어. 박 여사가 아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10년 전 청운각에 불이 났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시킨 거야. 뭐라고요? 박준혁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주먹에 얻어맞은 것처럼.
이옥순 할머니를 죽인 것도 엄마야. 그 집 망하게 한 것도 엄마고. 어머니가 살인을? 박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벽을 더듬어 잡으며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혁아. 박 여사가 더 잔인한 말을 꺼냈습니다. 넌 공범이야. 제가요? 그날 밤 내가 청운각에 가서 할머니 방에 불을 질렀잖아. 기억 안 나? 내가 당시 16살이었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박준혁이 범인이었다고? 친절하고 온화했던 그 사람이 우리 할머니를 죽인 장본인이었다고? 저는 몰랐어요. 박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장 바지의 무릎 부분이 바닥에 닿으며 구겨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장난으로 불 좀 지펴봐라고 하셔서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였어요. 그게 그렇게 큰 불이 될 줄은 몰랐어요. 박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봤어요. 청운각 화재, 일명 사망.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걸.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격하게 들썩거렸습니다. 은수 씨,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를 믿었어요. 장난이라고 하셔서 정말 장난인 줄 알았어요. 박준혁이 제 발치에 엎드려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쿵, 쿵, 쿵. 이마가 대리석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몰랐다고? 장난이었다고? 그 장난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장난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졌어요. 몰랐다고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한강에 뛰어드셨어요. 당신 때문에 저는 1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요. 박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동정도 그저 공허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박 여사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크크크. 낮게 시작된 웃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은수야, 그래. 내가 이긴 거야. 축하해. 그녀가 제 손에 든 비법서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거 가짜야. 뭐라고요? 저는 손에 든 비법서를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의 필체, 낡은 가죽 표지, 모든 게 진짜처럼 보였는데 내 할미는 진짜 비법서를 따로 숨겨뒀어. 금고에 넣어둔 건 미끼용이지. 박 여사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거짓말? 크크, 은수야. 내 할미가 얼마나 영리한 사람인지 몰라. 누군가 훔쳐갈 걸 대비해서 가짜를 만들어뒀어. 진짜 비밀은 다른 곳에 있지. 어디에요? 그건 나도 몰라. 죽을 때까지 안 알려줬거든. 박 여사가 악의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 마지막 편지. 은수야, 대추나무 주걱을 기억하니? 할머니가 항상 아꼈던 그 주걱. 거기에 모든 비밀이 있단다. 대추나무 주걱. 할머니가 평생 사용하시던 바로 그 주걱. 대추나무 주걱. 제가 중얼거리자 박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넌 그걸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어디 있죠? 박 여사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아래층 주방 벽에 걸려 있어. 장식용으로. 저는 비법서와 채권을 품에 꽉 안고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여사님.
고백해 주셔서 그리고 방 밖으로 나섰습니다. 뒤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층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쾅쿵쾅 가슴팍을 두드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에 든 서류들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대추나무 주걱, 할머니의 주걱, 계단 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끄러질 정도로 온몸에서 땀이 났습니다.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와 한 실장, 그리고 박준혁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거기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계단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주걱이 뭐가 중요해. 그냥 나무 주걱일 뿐이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층 복도를 지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문을 밀어 열자 여전히 파티는 진행 중이었고 다른 식모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통에서 물 흐르는 소리,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 식모들의 낮은 대화 소리. 평범한 주방의 소음이었지만 지금 제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주방 한쪽 벽을 올려다봤습니다. 거기 여러 주방 도구들 사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뜨거운 솥을 저었을 대추나무 주걱. 할머니의 지문이 베어든 듯 매끄럽게 달아있는 그 주걱이. 저기요. 벽에 걸린 주걱 좀 주세요. 설거지를 하던 식모가 놀란 얼굴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네. 아, 이거요? 이거 오래된 건데. 네, 그거요. 빨리 주세요. 식모가 황급히 주걱을 떼어 제게 건넸습니다. 손에 잡히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흘러내렸습니다. 대추나무 특유의 무게감, 수십 년간 손때가 묻어 윤이 나는 표면, 코끝을 대니 은은한 대추 향과 오래된 나무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비밀이었나요? 주걱 손잡이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매끄러운 나무 표면에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나무가 갈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인위적으로 파인 홈이었습니다. 뒤에서 박 여사 일행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수야. 하지만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주걱 손잡이 끝을 돌렸습니다. 드드득 나사를 돌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리고 쨍그랑 작은 금소금과 함께 주걱 속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은빛 광택을 내는 작은 열쇠 하나, 그리고 3번 접힌 누런 종이 한 장. 주방 안의 모든 사람이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와 종이를 주었습니다. 열쇠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은재였고 손잡이 부분에 작은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567.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한 종이. 하지만 가운데 쓰인 글자들은 선명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은수에게.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은수야, 여기까지 왔구나. 아빠가 자랑스럽다.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식모들도 박 여사도 모두 숨을 죽이고 저를 지켜봤습니다. 이 열쇠는 성진은행 567번 금고의 열쇠야. 할머니는 진짜 비법서를 거기 보관해뒀어. 그리고 아빠가 너를 위해 모은 돈도 함께 넣어뒀지. 성진은행 567번 금고. 그곳에 진짜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박미경이 협박했을 때 아빠는 가짜 비법서를 넘겼어. 할머니랑 짜고. 진짜는 이미 은행에 있었거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은수야, 아빠는 비겁한 놈이 아니었어. 너를 지키려고 한 거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편지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져 글자가 번졌습니다. 할머니도 아빠도 모두 널 사랑한단다. 이제 당당히 내 것을 찾아가거라. 사랑한다, 은수야. 아빠가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주방 안의 모든 식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주방 입구에서 벽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재처럼 회색빛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뭐, 둘이 짜고 날 속였다고? 박 여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주방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명품 드레스가 기름때 묻은 바닥에 닿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녀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가문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걸 하고도 얻은 게 가짜였어. 박 여사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인형의 실이 끊어진 것처럼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10년 동안 가짜로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할머니의 이름을 도둑질해서 명예를 얻은 거죠.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저는 주걱과 열쇠, 채권 서류,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를 모두 챙겼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은수야, 거기 가지 마. 박 여사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샹들리에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현악 사중주의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연회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00명이 넘는 VIP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남자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그들의 목과 손목에선 다이아몬드가 반짝였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대화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식모 아냐? 왜 여기 들어와? 무슨 일이지? 속삭임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한쪽에 작은 무대가 있었습니다. 현악 사중주가 연주하던 곳입니다. 저는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수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박 여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드레스는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은수야, 당장 내려와.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박미경 여사. 제 손이 박 여사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요리 명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책도 여러 권 쓰셨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저는 손에 든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누군가 제 휴대폰을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 실장이 한 일이었습니다. 스크린에 계약서 내용이 크게 떴습니다. 비법서 거래 계약서, 갑 박미경 성진갑, 을 이철수 청운갑, 2014년 12월 20일.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박 여사는 2014년 제 아버지로부터 청운각 비법서를 불법으로 매입했습니다. 청중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이옥순을 살해했습니다. 청운각에 불을 질러서요. 거짓말이야.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내는 이미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설마 박 여사가?
살인이라고? 저는 아버지의 편지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그 마지막 편지. 은수야, 아빠는 비겁한 놈이 아니었어. 너를 지키려고 한 거야. 그 문장이 크게 떴을 때 장내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연회장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성진그룹의 왕 회장. 70대 중반의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무대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은수양. 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잠깐 내 말 좀 들어보겠나? 회장님. 왕 회장이 무대에 올라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청중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장내가 숨을 죽였습니다. 10년 전 청운각 화재 사건. 나는 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옥순 할머니는 나의 은인이었습니다. 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년 전 내가 사업 실패로 한강 다리에 서 있을 때 할머니가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며 손을 내밀어 주셨죠. 왕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는 내게 요리도 가르쳐 주시고 인생의 지혜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할머니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 회장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나는 알았습니다. 내 며느리 미경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청중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나는 비겁하게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손자 준혁이가 연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 회장이 무대 아래 박준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준혁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수양. 왕 회장이 제게로 돌아섰습니다. 미안하네. 이 늙은이가. 정말 미안하네. 그리고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저는 황급히 왕 회장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야, 은수양. 나는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이야. 은인의 손녀 앞에서. 왕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보상하겠네. 청운각을 다시 세워주겠어. 그리고 미경이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네. 박 여사가 연회장 입구에서 비틀거리며 무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는 이곳저곳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녀가 중얼거리며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나는 박미경이야. 대한민국 최고의.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무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녀는 미친 듯이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게 내 거야. 내가 10년 동안 지킨 거라고. 그녀가 제 손에서 서류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실장이 무대로 뛰어 올라와 박 여사를 붙잡았습니다. 사모님, 이제 그만하세요. 한 실장,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날 놓으라고. 죄송합니다, 사모님. 한 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한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사모님만 믿고 살았어요. 사모님이 저를 고아원에서 구해주신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구해줬잖아. 아니에요. 한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구해준 게 아니라 저를 이용한 거예요. 사모님의 개처럼 살라고 데려온 거예요. 한 실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도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연회장 입구에서 파란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미경 씨, 경찰관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살인 및 방화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박 여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형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그녀를 데리고 가려 할 때 박 여사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엔 분노도 후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수야.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그것이 박미경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지고 여름이 오는 계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아침부터 수백 명의 기자와 방청객이 몰려들었습니다. 박미경의 재판.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 오늘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윤수 씨, 오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경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301호. 방청석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왕 회장님도 계셨습니다. 왕 회장님은 저를 보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증인석 뒤쪽에 앉았습니다. 얼마 후 법정 문이 열리고 박미경이 들어왔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우아했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머리는 백발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황색 수감복을 입은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의 안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방청석을 한번 둘러봤지만 아무도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거나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기립. 재판장의 지시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 판사. 그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피고인 박미경, 일어서십시오. 박 여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 박미경은 2014년 12월 24일 피해자 이옥순을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살인, 방화, 절도, 문서 위조. 죄목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피고인 박미경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쾅! 판사의 망치가 좌대를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10년간 이어진 거짓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박 여사가 끌려나갈 때 그녀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후회, 분노, 원망?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30년. 그녀가 남은 인생을 보낼 시간.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10년 전이니 그녀는 할머니보다 3배나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낼 것입니다. 은수야.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돌아서서 법정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박미경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그는 3개월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뺨은 쑥 들어가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은수 씨,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제발 들어주세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멈춰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혁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만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법이 판결을 내렸어요. 준혁 씨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죠. 그걸로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박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은수 씨 할머니를 죽였어요. 그 죄를 어떻게 다 갚겠어요? 갚지 마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아요. 준혁 씨가 평생 참회해도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아요. 박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잘 사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혁 씨도 피해자였어요. 어머니한테 이용당한. 그러니까 이제 준혁 씨 인생을 사세요.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은수 씨, 그리고 언젠가 준혁 씨가 정말 참회하고 싶으시면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제가 할머니의 음식을 대접해 드릴게요.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청운각 할머니의 밥상. 박준혁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저는 성진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대추나무 주걱 속에서 나온 은재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행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몇 명의 고객들이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VIP 창구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567번 금고를 열고 싶습니다. 창구 직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신분증과 열쇠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신분증과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울렸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이윤수님, 567번 금고는 2014년 12월 23일에 개설되었고 예치자는 이옥수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개설한 금고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직원이 저를 지하 금고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금고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에어컨이 3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567번은 이쪽입니다. 직원이 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 벽에는 수백 개의 금고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567번 금고. 중간 크기의 금고였습니다. 은색문에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열쇠로 여시면 됩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직원이 물러났습니다. 저는 금고 앞에 홀로 섰습니다. 손에 든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은재 열쇠. 이것이 모든 비밀의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에 뭐가 있나요? 열쇠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돌렸습니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가죽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금고에 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가죽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은 할머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짜 비법서였습니다. 표지에는 금박으로 쓰인 글씨, 청운각 진본 비법서 이옥순. 비법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 금고에 있던 가짜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죽의 질감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그 감촉.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할머니의 단정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은수에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수야,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할머니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겠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비법서는 우리 청운각 300년의 역사란다.
고조할머니부터 전해 내려온 진짜 비법이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요리 비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궁중 요리, 사찰 음식, 민속 요리, 약선 요리. 각 페이지마다 할머니의 세밀한 설명과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불의 온도, 재료의 손질법, 숙성 시간.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였습니다. 박 여사가 10년 동안 찾아 헤맨 바로 그것. 비법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은수야,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은 2014년 12월 23일 밤이란다.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구나. 박미경이 비법서를 노리고 있어. 할머니는 알고 있단다.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탐욕의 눈빛이지. 그래서 할머니는 가짜 비법서를 만들었어. 진짜는 이렇게 은행에 숨겨뒀지. 은수야, 만약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박미경이 한 짓일 거야. 하지만 은수야, 복수는 하되 미워하지는 마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제사를 갉아먹는 독을 품는 것과 같단다. 그 독이 내 고운 심성을 망치지 않게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렴. 이 비법서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렴.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부름을, 외로운 사람에게는 위로를,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를. 그게 우리 청운각이 300년 동안 지켜온 정신이란다. 은수야,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다. 넌 분명 훌륭한 요리사가 될 거야. 사랑한다. 우리 은수. 할머니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가운 금고실 바닥에 앉아 비법서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다시 금고를 들여다봤습니다. 비법서 밑에 또 다른 상자가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였습니다. 오동나무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윤수 명의 계좌.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50억 원, 30억 원, 20억 원, 50억 원, 총 150억 원. 아버지가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100억 원 채권과 이자를 합친 금액. 통장들 밑에는 아버지가 쓴 쪽지가 있었습니다. 은수야, 이 돈으로 청운각을 다시 세워라. 할머니의 꿈이었던 모두를 위한 밥집을 만들어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모두가 와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 아빠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넌 할 수 있을 거야. 아빠는 비겁한 놈이었지만 너는 용감한 아이잖니. 할머니와 아빠의 꿈을 이어가다오. 사랑한다, 은수야. 아빠가. 저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빠, 할머니, 제가 꼭 이룰게요. 약속해요.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지나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 2016년 4월 1일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 새로운 청운각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통 한옥을 복원하여 만든 2층 건물. 기와지붕 위로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대문 옆에는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청운각 마이너스 할머니의 밥상.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배고픈 이에게는 배부름을, 외로운 이에게는 위로를, 아픈 이에게는 치유를. 개업식 날 수백 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왕 회장님도 오셨고 한 실장도 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박준혁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대문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고 그도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개업 첫날 오전 11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제가 문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여기 청운각 맞나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옛날 그 청운각이 다시 문을 연 건가요? 네. 제 할머니 이옥순이 하시던 청운각을 다시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옥순, 그분, 내 친구였는데. 할머니께서 할머니 친구분이셨어요? 그럼 60년 전부터 알았지. 같이 궁중 요리 배우던 친구였어.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이 할멈이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옥순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김치찌개를 끓여드릴게요. 저는 할머니를 부축하여 안으로 모셨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할머니의 비법대로 묵은 김치를 먼저 볶고 멸치 육수를 부어 팔팔 끓입니다. 돼지고기는 앞다리살을 사용하고 두부는 손으로 으깨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추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으며 간을 맞춥니다. 찌개를 뚝배기에 담아 상에 올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어 김치찌개를 한 입 드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맛이야. 할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옥순아, 내가 만든 거 맞지? 60년 만에 다시 먹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 많이 있어요. 할머니가 울면서 김치찌개를 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할머니가 평생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구나. 음식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것. 따뜻한 한 끼로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는 것. 저녁 시간. 손님들이 돌아가고 주방을 정리할 때 한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은수야. 네, 실장님. 오늘 정말 좋았어. 손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행복했어. 한 실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실장님도 행복하세요? 응. 2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 실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은수야.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줘서. 실장님. 응?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요. 과거는 다 잊고. 그래. 새로 시작하자. 한 실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청운각의 진짜 맛을 세상에 알리는 거야. 할머니의 이름으로. 주방 정리를 마치고 저는 벽에 대추나무 주걱을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사용하시던 그 주걱. 10년 동안 박 여사의 주방에 갇혀있던 그 주걱. 이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주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제가 해냈어요. 청운각을 다시 세웠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하늘거리며 날아갔습니다. 바람이 제 뺨을 스치는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은수.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할머니와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는 긴 여정의 시작.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박 여사에게 보내는 편지. 박미경 여사님께. 저는 오늘 청운각을 다시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지키려 했던 그 청운각을. 여사님은 제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갔죠.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여사님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복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하지만 오늘 첫 손님 할머니가 울면서 김치찌개를 드시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할머니의 꿈을 이어가는 것.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는 것. 그게 진짜 할머니를 기리는 방법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이제 여사님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용서한다는 게 여사님을 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미움은 저를 병들게 할 테니까요.
여사님이 교도소에서 참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30년 후 출소하시는 날이 온다면 청운각으로 오세요. 제가 할머니의 진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윤수.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 한강의 반짝임, 도심의 네온사인.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배고프고, 누군가는 외롭고, 누군가는 아플 것입니다. 내일도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제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드릴게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것은 돈도 레시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청운각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를 향해 쏟아졌던 그 차가운 얼음물보다 더 시린 것은 아버지를 잠시나마 원망했던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화려한 지옥을 떠나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으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의 위로를 전하는 진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아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빠의 명예도 우리 청운각의 맛도 다시 세웠어요. 사랑해요, 아빠. 그리고 할머니, 편히 쉬세요. 오늘 은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감동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오명을 뒤집어쓰고 떠난 아버지의 깊은 사랑, 손녀를 위해 끝까지 비밀을 지킨 할머니의 지혜, 인생의 황혼을 지나오신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더 깊이 와닿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부모님의 깊은 사랑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밤 하늘을 보며 그분들의 성함을 한번 불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이 담긴 댓글 하나하나가 은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